나는 윤옥자, 올해 70살이다.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살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무난한 삶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는 항상 작은 불씨가 있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나다운 삶에 대한 갈망.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몇 가지 밑반찬을 내왔다. 남편 태식이 퇴직한 이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만큼 내가 해야 할 집안일도 늘어났다. 안녕하세요. 아녀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따뜻할 줄만 알았던 황혼, 그러나 그 끝은 쓸쓸한 길 위였습니다. 한 여인이 47년의 결혼을 끝내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 아녀사가 행복과 건강을 빌어드립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태식이 느릿하게 식탁으로 왔다. 그의 얼굴을 보니 벌써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아마도 오늘도 밥 타령이 시작될 것이다. 퇴직 전에도 남편은 밥에 까다로웠다. 밥은 적당히 지어야 해. 오늘 밥은 왜 설익었어?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하루에 한 끼 집에서 먹을 때도 이랬는데, 네. 퇴직 후에는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으며 수시로 간식과 술상까지 요구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리고 오후 술안주, 야식까지. 마치 내가 식당 주방장이라도 된 것 같았다. 이게 뭐야? 밥이 또 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태식이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미안해요. 오늘 좀 물을 많이 넣었나 봐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일고 있었다. 평생 밥 한 그릇 제대로 지어본 적 없는 사람이 무슨 밥맛을 안다고. 밥도 몰라? 이 나이에 이게 밥이냐?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추냐?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내 귀에는 그의 말이 아니라 내 존재는 밥 짓는 기계일 뿐이라는 메시지로 들렸다. 47년 동안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오며 내가 들은 비슷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놓았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 밥 먹어. 식욕이 없네요. 또 삐졌어. 그럼 밥이라도 제대로 지어놓고 삐져. 그 순간 47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폭발했다.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식탁을 붙잡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갔고 다음 순간 쾅! 밥상이 뒤집혔다.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된장국이 바닥에 쏟아졌다. 태식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태식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저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당신이 미치게 했어.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내 진심을 말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태식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는 평생 함께 살아온 우리 방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평생 밥만 하다 끝나는 인생은 싫어. 이젠 밥보다 내가 중요해. 서랍에서 오래된 결혼 증명서를 꺼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내 인생의 반세기를 묶어둔 종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종이를 반으로 찢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러나 내 결심만큼은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쌌다.
옷 몇 벌,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내 통장.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다. 태식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문을 닫으며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 47년 만에 첫 독립, 첫 자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나답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6개월. 오늘은 마지막 재판일이다. 법원 복도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자니 지난 반년이 꿈처럼 느껴졌다.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젊은 여성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르신 연세에 이혼을 결심하셨다고요? 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답게 살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혼이혼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알아요. 하지만 밥 한 그릇 때문에 하루에도 10번씩 가슴 조이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송은 시작되었다. 태식은 처음에는 화를 냈고 그 다음에는 딸을 통해 화해를 요청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아빠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데. 딸 미영의 말에도 난 고개를 저었다. 미영아, 엄마가 50년 가까이를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렇게 재판은 계속되었다. 태식도 결국 이혼에 동의했고 오늘은 마지막 판결이 나는 날이다. 윤옥자 씨, 고태식 씨, 양측 다 들어오세요. 판사의 호명에 나와 태식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태식의 얼굴은 지난 6개월 동안 훨씬 늙어 보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젊고 단단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다. 제3분할에 관하여 남편 고태식 씨는 부인 윤옥자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는 1억 2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었다. 이에 법원은 양측의 이혼을 승인합니다. 판사의 도장이 탁 찍히는 순간 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법정을 나오며 속삭였다. 드디어 나답게 살 수 있겠구나. 태식은 법정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마디,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사과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47년 동안 들었어야 할 말을 이혼장에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잘 살아요. 저도 잘 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반세기를 함께한 동반자와의 이별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복잡한 감정들은 나중에 천천히 찾아왔다. 이혼 후 첫 일주일은 친구 집에서 지냈다. 근처 아파트에 살던 친구 영숙이 잠시 머물 곳을 제공해 준 것이다. 그 사이 나는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했다. 옥자야, 정말 혼자 살 거니? 그 나이에? 영숙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재산분할금 1억 2천만 원으로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나머지 7천만 원은 생활비와 만약의 사태를 위한 비상금으로 남겨두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가진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생필품뿐이었다. 평생 살던 집에서 나왔지만 가져온 것은 거의 없었다. 새 출발이니 모든 것이 새로워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저녁이 되어 배가 고파지자 나는 편의점에서 사온 햇반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테이블에 앉아 햇반을 한 숟가락 떴다. 평생 밥을 짓고 차리고 치웠지만 정작 혼자서 편하게 먹어본 적은 없었다. 그 밥 한 숟가락이 이상하게도 달게 느껴졌다. 밥이 이렇게 단 줄 몰랐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유녹자로서의 삶.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새 집의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두렵기도 했지만 묘한 설렘도 있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이제 그것은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다. 이혼 후 2달째 나는 드디어 내 생활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동네 공원에서의 산책, 점심은 간단하게 차려 먹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끔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처음으로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쓸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게 뭐지? 그날 우편함을 열었을 때 나는 작은 충격을 받았다.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전기세 6만 2천 원, 가스비 4만 8천 원, 관리비 13만 원, 통신비 5만 5천 원. 처음 보는 숫자들에 당황스러웠다. 이게 다 뭐야? 평생 살림을 했지만 고지서는 항상 태식이 처리했다. 그는 매달 생활비를 주고 모든 공과금은 자신이 관리했다. 내가 해본 것이라곤 그 생활비로 시장을 보고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뿐이었다. 거실 테이블에 고지서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공과금만 해도 30만 원이 넘었다. 여기에 월세 30만 원, 그리고 식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까지 더하면 숨이 막혔다. 내가 이렇게 돈을 몰랐던 사람이었나? 남편이 준 생활비가 돈이 아니라 벽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 벽이 사라지자 세상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국민연금 50만 원. 그것이 내 유일한 정기 수입이었다. 평생 일해온 대가로 받는 연금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태식의 배우자 연금이었다. 그동안 재산분할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고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금방 바닥날 것이 뻔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니 매달 최소 50만 원씩 적자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70세의 나이에 일자리라니 생각만 해도 막막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면서 나도 내 손으로 돈도 벌어봐야지 하는 묘한 설레임도 있었다.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월세 오피스텔 근처 식당, 마트,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확인했다. 저기 혹시 일자리 있나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물었다. 아이고, 어머님. 저희는 젊은 사람 찾고 있어요. 어머님 연세에는 좀. 그렇게 하루 종일 10군데가 넘는 곳을 다녔지만 모두 비슷한 대답뿐이었다. 나이가 많다, 경험이 없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나 같은 노인은 필요 없다는 것.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 우연히 지나치던 약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약국 보조구함, 간단 업무. 50대 60대 여성 환영. 작은 종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50대 60대. 내게는 이미 늦은 나이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봤다. 저기 일자리 아직 있나요? 약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할머니는 좀 연세가 많으셔서 환자분들 약을 정리하고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해서요. 또다시 거절.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약국을 나왔다. 하늘은 어둑해지고
길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내 마음도 그 어둠처럼 캄캄해졌다. 이게 현실이구나. 집으로 돌아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이대로라면 1년 안에 모든 돈이 바닥날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태식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복지 상담사는 친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신청해 보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도움으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재산조사 후 지금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역마다 다른데요. 공공근로, 노노케어, 스쿨존 지킴이 등이 있어요. 지금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앞을 지나다 문득 멈춰섰다. 장바구니를 든 젊은 주부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예전의 나처럼.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이제는 장바구니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그날 밤 작은 오피스텔의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자유에는 항상 값이 따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값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이제라도 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주민센터의 노인 일자리 상담 이후 나는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다. 어떤 일을 시작해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현실은 내 기대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했다. 노노케어는 더 고령의 노인을 돌보는 일이라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었고 스쿨존 지킴이는 이미 인원이 다 찼다고 했다. 결국 남은 것은 공공근로뿐이었다. 윤옥자님, 공공근로 면접 보러 오셨죠? 주민센터 담당 직원은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내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력서에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전업주부였어요. 직장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직원은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시선이 내게는 마치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하는 의문처럼 느껴졌다. 현재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리 청소 업무가 있습니다. 월 40만 원, 실수령 35만 원 정도 되고요. 오전 6시 출근이에요. 새벽 6시. 그 말에 잠시 망설였다.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동네 골목길과 공원 주변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그럼 이 서류들 작성해 주시고 내일부터 오실 수 있나요? 네, 내일부터 나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정말 거리 청소부가 된다니.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일이라도 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바깥은 아직 캄캄했다. 추운 겨울 새벽 따뜻한 이불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윤옥자,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났다. 간단히 씻고 옷을 입은 후 주민센터에서 받은 조끼를 챙겼다. 형광색 조끼에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고 깨끗했다. 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간간히 출근하는 사람들과 신문 배달부만 보였다. 주민센터 앞에 도착하니 비슷한 조끼를 입은 노인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처음 오셨네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다.
그의 친절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윤옥자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담당 직원이 나타나 각자의 담당 구역을 알려주었다. 나는 근처 주택가 골목길과 작은 공원을 맡게 되었다. 빗자루와 쓰레바지, 집게,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받았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날은 김영수 할아버지가 동행해 주었다. 그는 이 일을 3년째 하고 있다고 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오히려 이 시간이 좋아요. 새벽 공기도 깨끗하고, 운동도 되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시작하자 생각보다 힘들었다. 허리를 굽혀 담배꽁초를 줍고 바람에 날아온 쓰레기를 치우고 낙엽을 쓸어 담는 일.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1시간이 지나자 온몸이 아파왔다. 괜찮으세요? 쉬었다 하시죠. 김 씨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계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첫 근무가 끝났다. 모든 근무자가 주민센터에 모여 쓰레기 봉투를 내고 출석부에 서명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쑤셨다. 특히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심했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비록 거리 청소부가 되었지만 내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작은 성취감으로 다가왔다. 오후 내내 잠을 청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나 다음날 새벽 알람 소리에 깨어나 몸을 일으키는 순간 현실이 다시 밀려왔다. 모든 관절이 아프고 근육은 뻐근했다. 나이 든 몸이 하루아침에 노동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형광색 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섰다. 새벽 어둠 속 누런 가로등 아래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쓸며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이제 길바닥이구나. 쓰레바지에 담긴 쓰레기를 봉투에 비우면서 문득 내 삶도 이처럼 버려진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다. 아니야,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나는 새벽에 거리 청소부가 되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던 손이 이제는 도시의 쓰레기를 치우는 손이 되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내 손이었고 내 선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공공근로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매일 출근하는 일상이 두렵지는 않았다. 월급 35만 원과 연금 50만 원, 총 85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공과금과 식비, 의료비로 빠듯했다. 그래도 아직은 재산분할금에서 조금씩 보탰으며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집안의 정적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지만 온전히 혼자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명절이 다가오자 그 외로움은 더 커졌다. 설 연휴 전날 나는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잘 지내니? 엄마,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세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느껴졌다. 응, 잘 지내. 나 이제 일도 시작했어. 일, 무슨 일 하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거리 청소부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웠다.
그냥 동네에서 조금 일해. 새벽에 나가서 오전에 끝나는 일이야. 엄마가 일을 다 하시네. 힘들진 않아. 괜찮아.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통화는 어색하게 이어졌다. 이혼 이후 미영과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편을 들었고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이었다. 저기 미영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물었다. 이번 설엔 안 오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영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 우리는 아빠 댁에 가기로 했어. 아빠가 혼자라 많이 외로우신가 봐. 내 가슴이 찌릿했다. 나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빠한테 가봐야지. 엄마는 잘 챙겨 먹잖아. 양쪽 가기는 힘들어. 남편이랑 애들 눈치도 보여. 딸의 말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래, 아빠한테 가는 게 좋겠다.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정말 괜찮아? 미안해, 엄마. 괜찮아.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방 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다. 그 한마디에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거실은 조용하고 냄비 속 떡국은 넘칠 듯 끓어오른다. 냄비로 다가가 불을 껐다. 끓고 있던 떡국이 조용히 식어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설날 풍경 같았지만 내 집안은 명절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탁자 위에는 혼자 먹기 위해 준비한 작은 명절 음식들이 있었다. 떡국떡, 몇 가지 나물, 과일 조금. 평생 차례상을 차리고 온 가족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내가 이제는 혼자 떡국 한 그릇 끓여 먹는 신세가 되었다. 가족이 가장 그리운 날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길 건너편 아파트 창문으로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불빛 속에 가족의 행복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설날 아침 나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났다. 공공근로는 명절 연휴 동안 쉬었지만 습관이 되어 일찍 잠에서 깼다. 텔레비전을 켜니 온갖 명절 프로그램이 나왔다. 가족 이야기, 명절 음식, 고향 방문.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혹시 미영이 전화할까? 아니면 내가 다시 전화해 볼까?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어제 준비해둔 떡국 재료를 꺼냈다. 재료가 많이 남아 또 끓여 먹었다. 떡국을 끓이면서 문득 태식이 생각났다. 그는 지금쯤 미영이네와 함께 떡국을 먹고 있을까? 아마도 내가 없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 늘 잔소리하던 아내가 없으니 오히려 평화로울지도.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다. 떡국을 한 그릇 떠서 창가에 앉았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 인생의 첫 혼자인 명절,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많은 명절들. 이것이 자유의 대가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옥자 씨. 나는 혼자 새해 인사를 건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집안에 내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거리를 청소하고 오후에는 혼자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명절의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가족이 없는 삶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다. 옥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공공근로를 마치고 주민센터에 들렀을 때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그는 언제나 친절했고 가끔 작은 간식도 나눠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수고하셨어요.
이따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국수집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외로움에 지친 마음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국수집은 작고 아늑했다. 김 씨와 나는 칼국수를 주문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 명절에도 혼자라고 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다 어색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의 말에 공감했다. 나도 점점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저기, 실례지만 옥자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평생 남편 밥만 차려주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이제라도 나답게 살고 싶었죠. 용기 있는 결정이셨네요. 저는 아내가 먼저 떠났지만 혼자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후로 김 씨와 가끔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 옥자 씨, 우리 같이 일하는 정화 씨예요. 정화 씨도 혼자 사세요. 정화는 나보다 10년쯤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웃는 얼굴에 어딘지 친근감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언니. 김 선생님이 언니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언니라고 불러주는 그녀의 말투가 왠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우리 셋은 그 후로 종종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화는 이혼한 지 5년 되었고 자녀는 없다고 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언니, 요즘 생활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경제적으로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네, 연금이랑 일당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건강식품 사업 아세요? 투자하면 매달 이자도 나오고 제품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투자라는 말에 경계심이 생겼다. 무슨 투자요? 네, 저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처음에 투자금을 넣으면 매달 5%씩 이자가 나와요. 그리고 건강식품도 싸게 살 수 있고요. 5%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제가 2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늦게 들어온 적 없어요. 덕분에 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환한 미소가 신뢰감을 주었다. 김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조금 투자하고 있어요. 연금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서요. 정화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언니, 제3분할금 좀 받으셨죠? 그걸 통장에 그냥 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현명하죠.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정화의 말은 구원의 손길처럼 들렸다. 그녀는 다정했고 외롭고 돈이 필요한 나에게 처음으로 언니라고 불러줬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 정화는 자주 나를 찾아왔다. 때로는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했다. 그녀의 친절함과 따뜻한 관심이 외로운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일주일 후 나는 정화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처음에는 2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약속대로 10만 원의 이자가 통장에 들어왔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니 믿음이 생겼다. 언니, 어때요? 제가 말한 대로죠? 네, 정말 들어왔네요. 더 투자하시면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엔 5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아있던 재산분할금 대부분인 8천만 원을 투자했다. 정화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언니도 부자 되는 거예요. 이 돈이면 매달 40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하시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거리를 청소하지 않아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화의 친절함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정화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언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나은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했다. 첫 투자금을 넣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정화의 말대로 처음 10만 원의 이자가 통장에 들어왔었고, 이후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을 때도 다음 달에 25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자 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남은 재산분할금 대부분인 8천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정화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모료,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혼 후 딸과도 소원해진 상황에서 정화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8천만 원을 투자한 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지연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잠시 통화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들렸다. 이상하네. 한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건강식품 회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주소는 시내 한 상가 건물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내 예감은 맞았다. 정화가 알려준 사무실 위치에 도착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판은 사라져 있었다. 문 앞에는 임대문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여기, 분명히 여기였는데. 당황한 마음에 옆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혹시 옆 사무실 아세요? 건강식품 회사였는데. 문을 연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었다. 한 달 전쯤에 나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어 서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정화야. 건물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정화의 환한 미소, 따뜻한 말투, 그리고 그녀가 언니라고 부르며 나를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나? 집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일은 은행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살폈다. 처음 200만 원, 그 다음 500만 원, 마지막 8천만 원. 그리고 들어온 이자는 2번, 그동안 생활비와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 잔액은 89,200원이었다. 8천만 원이 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평생 모은 돈도 아니었다. 4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받은 돈이었다.
내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관의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다. 할머니, 정확한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으세요? 아, 따로 계약서는 없었어요. 그냥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회사 정보는요?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 정화라는 사람만 알아요. 전화번호랑 사무실 주소만.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투자 사기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돈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돌려받기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알았다. 내 돈은 이제 영영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경찰서를 나와 천천히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다. 해가 저물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문득 내가 청소했던 거리를 지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는다. 눈앞에는 자신이 쓰던 빗자루가 굴러간다. 아침에 청소부들이 놓고 간 것이었다. 빗자루를 바라보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내가 닦은 길 위에 내 마지막이 남았네. 가로등 불빛 아래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은 이제 한 달만 더 살 수 있고 그 이후는 생각하기도 싫었다. 태식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이혼을 반대했던 딸에게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할 면목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앞을 지나치다 우연히 김 씨와 마주쳤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옥자 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정화 씨 만나셨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그 말에 심장이 떨렸다. 선생님도 정화 씨한테? 김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도 조금 투자했어요. 200만 원 정도. 이자가 안 들어와서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 모두 속았다는 사실. 저는 8천만 원을 다 잃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게 많이요? 옥자 씨,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마트 앞, 낯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주저앉아 나는 70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눈물을 흘렸다. 밤늦게 오피스텔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의 자신감과 희망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절망과 후회뿐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다. 내일도 해는 뜨고 내 인생은 계속될 테니까. 비록 지금은 길거리 신세가 되었지만 아직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